제2차 세계대전에서 제3제국이 승리를 거두었던 현실 속에서 게르마니아라는 도시는 나치의 권력과 지배의 정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아돌프 히틀러의 허황된 망상의 구체화였으며 꿈은 악몽으로 변해 괴물 같은 수도로 실현되었고 천년 동안 지속될 운명이었습니다. 게르마니아의 기원은 192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히틀러가 그의 저서 나의 투쟁원에서 제국의 새로운 수도에 대한 최초의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당시의 베를린은 역사적인 건물과 지방적 분위기를 지니고 있었고 이는 그에게 극복해야 할 약점을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위대한 문명과 경쟁할 뿐만 아니라 화려함과 권력 면에서 그들을 능가하는 수도를 원했습니다. 1933년 히틀러가 집권하면서 이 꿈은 구체화되기 시작했고 베를린을 게르마니아로 바꾸려는 첫 번째 계획이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정권에 유용한 인물로 입증된 젊은 건축가 알베르트 슈페어는 1937년에 제국 수도의 총건축 감독관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의 지휘해 세계문화유산 게르마니아 프로젝트는 더욱 명확한 윤곽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의 변덕에 따라 만들어진 슈페어의 비전은 모든 건물, 모든 거리가 나치 정권에 깨지지 않는 힘을 말해주는 기념비적인 도시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계획은 야심차고 과도했으며 위대함과 지배력에 집착한 정신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1938년 베를린에서 최초의 철거가 시작되었습니다. 알센티어가르텐 등의 동네 전체가 파괴되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에서 쫓겨났는데 대부분이 유대인 가족들이었으며 재산은 몰수당하고 삶은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두 한때 다양하고 역동적인 공동체가 번성했던 땅은 폐허로 변했고 새로운 게르마니아의 재단에 희생된 많은 희생자들 중 첫 번째가 되었습니다. 게르마니아의 심장부는 로마의 판턴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훨씬 더 웅장했던 거대한 도민 폴크샬레 볼살레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최대 18만 명의 사람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이 건물은 나치 권력의 궁극적인 상징이 될 예정이었으며 나치 정권의 가장 대규모 선전 행사가 열리는 장소였습니다. 그 앞에는 폭 125m의 대로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도시를 가로지르며 그 끝에는 개선문이 있는데 그에 비하면 파리의 개선문은 그저 장식품에 불과해 보일 것입니다. 이 길을 따라 거대한 화강감 건물, 아리아 지도자의 동상, 독일 군사력의 상징이 솟아 있었는데 모두 위협과 복종을 목적으로 주에 깊게 디자인된 것이었습니다. 제국의회는 이 괴물 같은 도시의 또 다른 기둥이 될 것입니다. 슈페어가 재설계한 이 건물은 총통의 절대적인 권위를 반영하고자 했습니다. 대리석과 금으로 장식된 이곳 방에서 수백만 명의 운명을 결정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화려함 뒤에는 공포가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설계에는 가장 상상할 수 없는 잔혹 행위가 계획된 비밀 감옥과 방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모두 차갑고 무자비한 효율성이라는 구실하에 이루어졌습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완전히 화관감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경기장인 슈타디온 데르 게르마니아가 건설되었습니다. 개성을 없애고자 했던 정권의 흐린 하늘 아래 아리아인의 우월성을 미화하기 위한 경쟁이 펼쳐지는 제국 올림픽 경기가 이곳에서 열릴 예정이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관중을 수용하도록 설계된 이 스탠드에서는 제3제국의 전능함을 모든 사람에게 일깨워주는 군사 퍼레이드와 무력 과시가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도시 설계는 의도적으로 일반 시민을 배제했습니다. 국가를 찬양하기 위한 공공공간은 일반 보행자에게는 출입이 금지되었고 동네로 밀려났습니다. 주변 지역은 정권의 엘리트와 군사 퍼레이드를 위해 예약된 반면 도심은 정권의 엘리트와 군사 퍼레이드를 위해 예약되었습니다. 이 건물들은 강제 노동을 통해 지어졌으며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은 규모와 잔혹한 면에서 전례가 없는 노예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나치에게 절대 권력을 안겨준 전쟁은 그들에게 멸망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 대체 현실에서는 추축국의 승리로 끝난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독일은 유럽의 확실한 지배자가 되었지만 자원도 고갈되었습니다. 군대가 점점 더 먼 영토로 지배력을 확대함에 따라 게르마니아의 건설은 침체되기 시작했습니다. 1943년 무렵 동쪽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끊임없는 전쟁으로 광대한 제국을 유지하다 보니 세계의 수도를 건설하는 데 필요한 자원이 부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르마니아 프로젝트는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치의 거상이 승리를 거두었지만 자신이 일으킨 전쟁으로 인해 질식사했기 때문에 보류되었습니다. 그 승리는 끔찍한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졌습니다. 수백만의 인명이 희생되었고 점령국으로부터의 약탈로 경제를 유지하였지만 그 광대한 프로젝트에 따른 수요를 감당할 수 없었다. 마침내 전쟁이 끝났을 때 평화는 없었고 오직 억압의 지속적인 상태만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무적의 제국은 진흙으로 된 발을 가진 거인이었습니다. 노예 노동과 약탈로 지탱되던 경제가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점령지에서 일어난 반란은 잔혹하게 진압되었지만 정권의 자원은 더욱 고갈되었습니다. 끝없는 전쟁에 지친 독일군들은 자신들에게 약속된 영광에 대해 의문을 품기 시작했지만 반대 의견은 금세 침묵했다. 부분적으로 건설된 이 도시는 과잉과 야만성의 기념물로 남아 있었습니다. 내 완공되지 못한 건물의 기초는 건설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을 위한 무덤이 되었습니다. 한때 아리아인의 환호로 가득 찰 것을 꿈꿨던 경기장은 이제 텅 비어 바람 소리만 들리는 텅 빈 껍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세기가 흐르면서 게르마니아의 건설이 재개되었고 사실상 세계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수세기 동안 지속되도록 설계된 그들의 기념비적인 구조물은 온 대륙과 행성에서 약탈한 가장 진보된 기술과 자원에 적응하도록 진화했습니다. 강도가 뛰어난 화관감을 선택했지만 먼 땅에서 채굴한 새로운 자재를 추가로 사용했는데 매번 새로운 자재가 이전 자재보다 더욱 이국적이고 내구성이 뛰어났다. 지나친 야망과 과학에 대한 절대적인 지배력이 혼합된 나치의 공학은 시간과 자연에 저항하는 도시를 건설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예를 들어 폴크샬레 볼살레는 20세기 중반에 완공되었습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이 건물은 제국의 세계의회를 위한 장소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숨이 멎을 듯한 선전의 광경을 선사했습니다. 화성과 다른 천체의 식민지에서 가져온 재료로 덮인 벽은 초자연적인 듯 강렬하게 빛났습니다. 게르마니아는 그 뒤를 이은 전쟁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그 전쟁을 극복했습니다. 행성 전체의 자원과 우주 식민지를 장악한 제국은 수도를 유지하고 확장할 수 있었으며 인류 역사상 다른 모든 문명을 압도하는 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많은 경우 아직 운영 중이던 강제 수용소에서 수행된 비인도적 실험에서 파생된 첨단 기술의 발달로 인해 물리 법칙을 무시하는 인프라의 건설이 가능해졌습니다. 게르마니아를 건설하는 과정은 빠르지도 쉽지도 않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수십억 명의 생명이 희생되었습니다. 다섯 히틀러의 자기애적 비전을 완성합니다. 대리석과 유리로 된 외관 뒤에 숨겨진 인간의 고통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먼 은하계에서 훔쳐온 태양의 인공적인 빛 아래 게르마니아의 눈부신 거리에서는 바람이 마른 잎과 별의 먼지를 함께 날리고 천년을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별까지 뻗어나간 제국의 끝없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제국은 자신을 만든 증오와 억압의 그림자를 함께 가지고 있었다. 뒤틀린 이야기, 영원해진 제3제국. 평행 우주에서 제2차 세계대전은 제3제국의 종말이 아니라 나치의 멍해가 지배하는 어두운 천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아돌프 히틀러의 독일은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세계 초강 대국으로 번영했습니다.
만자의 그림자가 지구 전역으로 퍼져서 깨지기 어려울 것 같은 디스토피아적 세계 질서가 형성되는 미래. 이러한 대체 역사 버전에서는 우리 현실에서 나치의 몰락을 초래한 전략적 실수가 냉정하고 정확하게 회피되었습니다. 항상 확장에 집착했던 히틀러는 1911년에 소련의 광대하고 얼어붙은 영토로 진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대신 총통은 서유럽에 대한 확실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데 노력을 집중했습니다. 억압되고 무너진 프랑스는 히틀러의 체스판의 한 조각일 뿐이며 그는 이제 유럽 전역을 자신의 놀이터로 여긴다. 온순한 무솔리니의 지휘하에 있는 이탈리아는 제국의 꼭두각시로서 보조적인 역할로 전락했습니다. 그 사이 일본은 아시아에서 제국의 영토를 확장하며 제국의 목소리가 가장 먼 곳에서도 울려 퍼지는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추축국의 무기는 현실에서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기술적 진보 덕분에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합군 방어선에는 보이지 않을 만큼 제트기가 하늘을 가로질러 날아다닙니다. 파괴 불가능한 탱크는 나무잎이 땅에 떨어지듯이 쉽게 국경을 넘나든다. 나치의 전쟁 기계는 집중 수용소의 위협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던 엔지니어들이 완성한 것으로 현대전의 모습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히틀러는 외교 체스판에서 교묘하게 움직인다. 그는 권력과 부의 약속을 내세워 중립국들을 나치 편으로 끌어들이는 데 성공합니다. 스페인과 터키는 한때 신중했지만 추축국에 합류했습니다. 유럽을 난공불락의 요새로 변모시킬 자원과 전략적 위치를 제공합니다. 약해지고 사기가 떨어진 연합군은 자신들이 알던 세상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본다. 나치의 선전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독이 강해졌으며 정복당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슬라브족, 그리고 열등한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사람들은 무시무시할 정도로 효율적으로 유럽 사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제국에 대한 히틀러의 꿈은 대량 세뇌를 통해 시간이 지나면서 실현되었습니다. 미래 세대는 총통이 지구의 신이며 아리아 민족의 구세주라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자랍니다. 추축국의 승리가 확실해지자 독일은 확실한 초강대국으로 등장하여 새로운 세계 질서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유럽은 나치 이념이 잔혹하게 강요되는 거대한 강제 수용소가 됩니다. 점령된 나라의 정부는 베를린 음악에 맞춰 춤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정복한 영토에서 약탈한 자원으로 강화된 독일 경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생산에 도달했습니다. 철강, 석탄, 노예 노동이 결합되어 독일은 세계의 공장으로 변모했습니다. 독일 문화는 높은 지위로 격상되는 반면 정복당한 민족의 전통과 언어는 무자비하게 근절됩니다. 히틀러는 자신을 새로운 세계의 황제로 여겼다. 베를린의 퍼레이드는 웅장하고 대중이 맹목적인 헌신으로 지도자를 찬양하는 권력의 광경입니다. 가장 진보된 기술에 뒷받침된 독일 국방군은 역사상 가장 두려운 점령군이 되었습니다. 제국의 힘에 도전할 자는 아무도 없으며 도전하는 자는 무자비하게 짓밟힌다. 8시간이 흐르면서 히틀러는 나이를 먹지만 그의 비전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는 미래를 자신의 의지의 확장으로 보고 그 미래에서 국가사회주의 독일은 수세기 동안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히틀러는 1975년 86세의 나이로 심장마비로 사망하였고 이로 인해 왕위 계승 문제는 까다로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 집중된 절대적인 권력에는 라이벌에게 여지가 없지만 가장 무자비한 폭군에게도 죽음은 불가피합니다. 그의 부관들 중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하인리히 힘러가 논리적인 후계자로 보인다. 총통에 대한 그의 헌신과 인종정책 실행에서 차지한 중심적 역할은 그를 히틀러의 유산을 이어갈 가장 유력한 후보로 자리매김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힘러는 눈에 띄는 리더십보다는 테러와 억압을 더 편안하게 여기는 그림자 속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 한때 강력한 인물이었던 헤르만 괴링은 군사적 실패로 인해 그의 명성이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야망은 여전히 그대로이며 권력에 대한 그의 욕망은 그를 왕위 계승 게임에서 위험한 플레이어로 만든다. 선전의 거장 요제프 괴벨스도 또 다른 경쟁자가 될 수 있겠지만 군사적 경험이 부족하여 전장에서 제국의 운명을 만들어낸 장군들에 비하면 약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히틀러의 수수께끼 같은 부관 루돌프 헤스는 그의 배신이 아니었다면 유력한 경쟁자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1941년 영국과 평화협상을 위해 스코틀랜드로 도피한 일이 그를 불명예스럽게 만들었고 그의 대의에 대한 충성심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그의 신뢰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베르마트 장군들은 지켜보며 기다린다. 에리히 폰 만슈타인과 하인츠 구데리안과 같은 인물들은 제국의 승리를 보장한 전략을 세웠으며 권력 투쟁이 발생할 경우 지도자로 부상할 수 있었습니다. 아홉 그들은 전투의 열기 속에서 단련된 전쟁의 남자들이며 그들의 충성심은 한 사람이 아닌 독일에 있습니다. 그러나 군부의 지도부는 나치 정권을 특징지었던 개인 숭배에서 벗어나 방향 전환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70세의 하인리히 힘러가 임시로 독일 총리가 되면서 싸움은 끝났습니다. 이 법안의 유일한 목적은 히틀러의 다음 후계자들, 즉 종신 집권자들을 선출하는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3년 후 그 메커니즘이 완전히 확립되자 그는 불과 31세의 젊은 총통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사임했습니다. 그 이후로 제3제국은 수십 명의 총통에 의해 통치되었는데 대중에게 물리적인 모습이 알려진 사람은 오직 13명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름으로만 알려졌습니다. 공식 발표에 따르면 총통의 사진은 보안상의 이유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저항 세력은 나치 정권이 부패하고 피에 굶주린 과도 정권이 되어 아마도 존재하지도 않는 사람의 이름으로 결정을 내렸다고 믿습니다. 강철의 거짓말, 세계를 형성한 나치의 선전. 제3제국이 승리하는 현실에서는 선전의 힘이 소총이나 탱크보다 더 치명적인 무기가 됩니다. 독일의 집단 정신을 만든 어두운 건축가 요제프 괴벨스는 자신의 어두운 예술을 연마하여 정권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제국의 그늘에서 인간으로 존재하는 것의 본질을 형성했습니다. 선전 및 대중계몽 장관이라는 지위에서 괴벨스는 독일인의 삶의 모든 구석을 진실이 총통을 위해 주에 깊게 설계된 구조물에 불과한 극장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면 추측국의 승리가 당연한 결론이 아닌 엄연한 현실인 세상을 상상해 보세요. 이 시나리오에서 나치의 승리는 전장에만 국한되지 않고 만자 깃발 아래 태어난 모든 시민, 모든 아이의 영혼까지 확대됩니다. 나치 선전은 전쟁 중에 이미 완벽해졌고 승리로 인해 그 정점을 이루게 됩니다. 괴벨스가 세심하게 조성한 히틀러 개인 숭배는 새로운 차원에 도달했다. 히틀러는 독일의 총통일 뿐만 아니라 그는 세상의 구원자이며 혼돈에 빠진 세상의 질서를 가져온 메시아입니다. 베를린, 파리, 로마의 거리는 총통의 위대함을 기념하는 현수막과 동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모든 가정의 라디오로 방송되는 그의 연설은 흔들리지 않는 권위로 울려 퍼지며 사람들의 마음에 각인된 단순하지만 강력한 문구를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하나의 세계, 하나의 제국, 하나의 총통. 괴벨스는 처음부터 복잡성이 효과적인 선전의 적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말은 언론, 교실, 영화관 등에서 반복해서 언급됩니다. 선전 영화에서는 총통을 세계의 구세주로 묘사하지만 10일 패배한 적들은 어둡고 거의 악마적인 힘으로 묘사되며 오직 그 자신만이 그것을 억제할 수 있다. 선전 이야기에 따르면 추축국의 승리는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아리아 인종으로 구현된 선이 악을 이긴 도덕적 투쟁의 정점이었습니다. 적대 세력, 유대인, 공산주의자, 민주주의자의 이미지는 단순한 적대자가 아니라
문명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하는 아인간 이하의 재앙으로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제 제국이 승리함에 따라 이러한 위협은 근절되었거나 근절되고 있습니다. 남은 과제는 새로운 세계 질서를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후자의 경우 선전은 정복한 영토에 대한 나치의 지배를 정당화하는 도구입니다. 파리에서 독일인들은 프랑스를 자기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프랑스 공화국의 쇠퇴로부터 구한 해방자로 찬양받습니다. 런던에서 나치의 군화에 살아남은 사람들은 정복자들을 지속적인 평화와 비할 데 없는 번영을 가져온 후원자로 여기도록 교육받습니다. 승전 퍼레이드는 단순히 군사적 힘을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패배한 자에게 세계의 새로운 인종적 위계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보여주기 위해 고안된 심리적 지배의 의례입니다. 전쟁 당시 독일 국민을 통합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도구였던 히틀러 숭배는 이제 전 세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쿄, 카이로, 하바나, 시드니의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나의 투쟁에서 발췌한 내용을 암송하며 어린 나이부터 자신의 국가에 대한 충성심뿐만 아니라 현재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에 대한 충성심을 배웁니다. 이제 거의 신격화된 히틀러의 이미지는 권위와 질서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괴벨스는 제작되는 모든 영화, 모든 책, 모든 노래가 총통과 그의 정복을 찬양하도록 노력합니다. 전쟁 중에 사람들을 동원하는 도구였던 두려움은 이제 통제를 유지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치 선전은 항상 감정을 조작하는 데 능숙하여 어떤 형태든 묘사합니다. 12저항은 제국에 대한 배신일 뿐만 아니라 인류 자체에 대한 배신이기도 했습니다. 반체제 인사에 대한 공개 처형은 미디어를 통해 보도되며 기존 질서에 도전하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잔혹하게 경고합니다. 이러한 숙청의 이미지는 제국이 가져온 번영의 이미지와 함께 표시되어 과거의 어둠과 새로운 아리아 세계의 빛을 대조합니다. 정복한 영토에서는 나치 선전이 대중을 재교육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모스크바와 바르샤바의 교실에서 역사가 다시 쓰여지고 추축국 지도자들이 공산주의 무정부 상태에서 국민을 구한 영웅으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국가적 정체성은 해체되고 제국이 강요한 새로운 정체성으로 대체됩니다. 이 캠페인의 주요 대상은 어린이입니다. 히틀러 유겐트와 같은 청년 조직에서는 그들은 총통을 숭배할 뿐만 아니라 나치 이념에 어긋나는 모든 것을 멸시하도록 교육받습니다. 순종, 충성, 인종적 순수성이라는 가치는 미래가 제국의 것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고안된 노래, 게임, 수업을 통해 심어집니다. 선전은 정신을 형성할 뿐만 아니라 영혼도 조종합니다. 괴벨스는 그의 엉뚱한 비전을 통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했습니다. 라디오는 항상 켜져 있고 날마다 같은 구호를 반복합니다.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영화들은 단순한 오락물이 아니라 나치즘의 미덕을 설교하는 시각적 설교입니다. 검열을 받고 모든 반대 내용이 삭제된 이 책들은 결코 존재하지 않았던 역사를 보여주며 제국의 위대함이 의심할 여지 없는 진실임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승리와 질서에 대한 장대한 선언 뒤에는 더 어두운 현실이 있습니다. 괴벨스의 선전 기계가 매우 효과적인 이유는 그것이 인간 본성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을 계속 반복하면 거짓말이 진실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두려움이 다음과 같은 것일 수 있음을 이해하십시오. 열쇠 강력한 동맹이며 그러한 절박함 때문에 사람들은 혼란에 대한 유일한 대안으로 제시된다면 가장 끔찍한 현실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제3제국이 최고 통치를 하는 이 대체 세계에서 선전은 국가 도구에 불과하지 않고 국가 그 자체입니다. 그것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부터 밤에 고립되어 생각할 때의 생각까지 삶의 모든 면을 정의합니다. 전쟁의 정화의 불길에서 살아남은 제국의 시민들은
이제 불안한 평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평화 속에서는 모든 생각, 모든 행동이 개성이나 반대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이념에 의해 통제되고 형성됩니다. 추측구계의 승리로 괴벨스의 악몽은 세계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진실이 의미 없는 단어에 불과한 세상, 역사가 단지 조작의 도구에 불과한 세상, 인간이 제국의 무자비한 기계의 톱니바퀴로 전락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제국이 확장되면서 그 그림자는 커져서 온 세상을 어둠으로 덮어 피할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뉴욕에서 베이징까지 전 세계가 총통을 섬기다. 이러한 대체 현실에서는 제3제국의 영토 확장이 대서양 연안에서 아시아의 광활한 대초원까지 퍼져나가는 전염병이 되었습니다. 승리에 도취된 제국은 정복의 열풍에 휩싸였다. 점령된 프랑스는 단순한 지방으로 전락했고 한때 자랑스러웠던 국가의 희미한 그림자만 남았습니다. 빛의 도시 파리는 만자 깃발의 무게에 의해 소멸되었고 그곳의 주민들은 복종과 공포 속에 살아야 했습니다. 한때 활기가 넘쳤던 수도의 거리에는 이제 독일군 부츠 소리가 울려 퍼지며 끝이 보이지 않는 점령이 끝났음을 알렸습니다. 동쪽에서는 광대한 소련이 나치의 징역으로 인해 조각조각으로 붕괴되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그들의 땅을 보호해 줄 것이라 생각했던 자연 장벽인 우랄 산맥은 단지 일시적인 장애물에 불과했습니다. 정역전의 끊임없는 속도로 기갑사단은 러시아 평원을 가로질러 진군하며 궤도 아래의 모든 저항을 분쇄했습니다. 모스크바는 무너진 국민들의 숨막히는 속삭임과 함께 함락되었습니다. 그 지도자인 요시프 스탈린은 저항의 신화로 전락하여 시베리아의 차가운 감옥에서 죽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폭력과 화재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국은 군사적 통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것이 필요했다. 정복한 영토에서는 부드러운 지배 전략이 전개되었고 그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정신을 느리지만 확실하게 중독시켰습니다. 선전은 제3제국의 가장 날카로운 무기가 되어 모든 집과 모든 생각에 침투했습니다. 나치는 침략자로 여겨지지 않았지만 여러 나라를 억압하던 공산주의의 멍에로부터 구세주의자, 해방자로 여겨졌습니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서 나치는 소련 정권에 의해 억압받았던 민족주의자들 중에서 동맹을 찾았습니다. 시보 베를린은 이런 내부 분열을 교묘히 이용해 이들 민족의 열망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그들은 충성심을 얻는 대가로 헛된 약속으로 가득 찬 미래를 제안했고 그 나라의 자율권은 게르만 지배자를 섬기는 데 국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통제는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증오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고 어둠 속에서 저항이 커지면서 정복자들의 자신감은 떨어졌습니다. 폴란드와 벨로루시의 숲에 있는 당파는 제국의 눈엣가시가 되어 비밀리에 공격하여 광대한 독일의 전쟁 기계에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제국은 특유의 잔혹함으로 맹렬하게 대응했습니다. 당파를 숨겨주던 마을은 모두 불에 타버렸고 저항군에게 음식을 제공한 가족은 모두 피로 바쳐졌습니다. 하지만 억압받는 자들의 마지막 수단인 증오심에 의한 저항은 계속되었다. 나치의 권력 중심지와 점령지 사이의 관계는 착취와 억압이 혼합된 관계였다. 프랑스, 폴란드, 네덜란드의 공장에서는 군대를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제국의 끝없는 전쟁 기계에 공급하기 위한 무기를 생산했습니다. 한때 비옥한 농지는 강제 생산의 사막으로 변했고 남자와 여자는 한계를 모르는 제국의 무게로 몸이 부서질 때까지 지치도록 일했습니다. 독일화 정책은 점령된 사람들의 민족 정체성의 모든 흔적을 없애기 위한 광적인 수색의 일환으로 철권 통치로 시행되었습니다. 독일어는 압제자의 언어일 뿐만 아니라 허용된 유일한 언어였으며 지역 전통과 관습은 빠르게 억압되었습니다. 점령된 도시에서는 나치 위원들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통치했습니다.
유대인과 다른 바람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처럼 사냥당하고 집에서 끌려나와 강제 수용소로 보내졌으며 그곳에서 그들의 운명은 검은 연기와 재의 형태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6 한편 제국의 직접적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영토에서도 상황은 그다지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저항의 마지막 보루였던 영국은 강철과 불의 물결에 의해 대륙과 단절되어 포위된 국가가 되었습니다. 처칠은 나이가 들고 지쳐 있었으며 깊은 걱정에 빠져 있었지만 유일한 무기로 희망에 매달린 국민을 이끌었습니다. 그의 직속 후임 정부 수반들 역시 나치의 포위 공격을 종식시키는 데 실패했습니다. 런던의 밤은 자유의 빛이 아닌 폭격의 불길로 밝아졌습니다. 영국은 이길 수 없지만 질 수도 없다는 걸 알면서도 전쟁을 치렀습니다. 저항은 격렬했지만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위대한 미국적 꿈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국은 예전보다 더욱 교활해져서 정복 범위를 유럽에만 국한하지 않았습니다. 외교와 전복을 통해 나치는 미국 국가를 분열시키는 데 성공했습니다. 뉴욕을 중심으로 한 동부 해안 지역은 독일의 영향을 받았고 산업적 활력이 넘쳤던 서부 해안 지역은 일본 제국에 흡수되었습니다. 미국의 심장부 광활한 내륙은 게릴라와 저항 세력의 전장이 되었고 이념 전쟁으로 인해 가족, 친구, 지역사회가 분열되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나치즘의 씨앗은 양키스에 대한 불만과 원망 속에서 비옥한 땅을 찾았습니다. 권력과 지원을 갈구한 권위주의 정권들은 제국과 동맹을 맺고 자기 나라를 새로운 세계 질서의 위성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유럽에서 매우 효과적이었던 나치 선전은 백인 우월주의 이념과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가 독이 있는 식물처럼 번성했던 남부 지역에서도 호응을 얻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피난처를 찾은 유대인들은 다시 한번 위험에 처해 있었으며 유럽에 남겨두었다고 생각했던 것과 똑같은 유령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17 아프리카에서는 나치 식민지주의로 인해 전례 없는 잔혹함이 자행되었습니다. 제국의 끝없는 전쟁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륙의 자원이 약탈당했고 지역 주민들은 강제 노역과 학살을 당했습니다. 나치의 인종 정책으로 인해 발생한 민족 간 갈등은 극심한 폭력의 온상이 되었습니다. 부족과 부족, 사람과 사람, 이 모든 것이 정권의 무관심한 시선 아래 있었습니다. 정권은 그들에게 숫자만 보고 쓸모없게 되면 착취하고 버릴 자원만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아니아에서도 제국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고립되었지만 면역은 아닌 호주와 뉴질랜드는 태평양의 마지막 저항 보루가 되었습니다. 시드니 해변에는 독일 잠수함이 도착했고 뉴기니의 정글은 은밀한 전쟁의 현장이 되었는데 연합군의 잔당의 지원을 받은 지역 군대가 막을 수 없어 보이는 적의 징역을 저항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저항은 영웅적이기는 했지만 처음부터 실패로 끝났습니다. 모든 작은 승리는 참패로 이어졌고 모든 영웅은 양심의 가책 없이 영혼을 삼키는 전쟁에서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철과 피로 만들어진 이 세계는 히틀러의 꿈이 실현된 결과였으며 그 꿈은 실현되면서 인류 최대의 악몽이 되었다. 사막에서 우주까지 지구와 그 너머에 대한 경제적, 과학적 야망, 추측국의 승리 이후 등장한 경제 모델은 그들의 억압적인 사고방식을 반영한 것에 불과합니다. 제국은 세상과 무역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약탈한다. 아프리카, 아시아, 아메리카, 유럽의 깊은 곳에서부터 광물, 석유, 고무, 식량이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지구의 혈관은 제국의 금고를 채우기 위해 비워지고 있지만 인류는 그 사슬의 무게에 짓눌려 천천히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폴란드의 석탄 광산은 깊고 살아있는 무덤과 같습니다. 노예들은 그곳에서 일하다가 몸이 망가져 낡은 톱니바퀴로 버려집니다.
한때 유럽의 곡창지대였던 우크라이나의 밀밭은 이제 죽음의 농장으로 바뀌었고 그곳의 모든 밀알은 열등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의 땀과 피로 젖어 있습니다. 독일의 산업도시에서는 제조품이 끝없이 줄지어 쌓여 있으며 제국의 가장 먼 구석까지 운송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 제품은 엄청난 가격으로 판매되며 이로 인해 경제적 종속의 악순환이 강화됩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천연 자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독일의 기계와 그 기술을 받았는데 그 기술은 진보를 약속하지만 만족을 모르는 제국의 전쟁 기계에만 연료를 공급할 뿐이었다. 아시아에서는 태양이 지지 않았지만 그 빛은 차갑고 멀었고 제국과 그 동맹국인 일본의 존재에 의해 가려졌습니다. 동남아시아는 불타버린 땅입니다. 정글은 광대한 고무 농장으로 바뀌었고 석유는 베를린과 도쿄의 끝없는 권력에 대한 갈증을 채우기 위해 고갈되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합니다. 인종적 우월성에 대한 생각을 가진 독일인들은 유럽 대륙을 극단적인 착취를 위한 실험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한때는 생각할 수 없었던 아파르트헤이트 정책이 이제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식구 주인과 노예로 구분된 사회를 만들어 식민지 개척자들이 사치스럽게 살고 원주민들은 다이아몬드와 금 광산이나 끝없는 면화밭에서 죽어가게 합니다. 하지만 제국의 통치는 지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치는 수십 년에 걸쳐 영토 확장을 추구하며 하늘을 바라보며 새로운 전장인 우주를 발견했습니다. 우월성에 대한 강박관념은 전례 없는 기술 발전을 촉진시켰습니다. 한때 런던을 파괴했던 로켓은 이제 지구 대기권을 넘어 사람과 기계를 운반합니다. 차갑고 황량한 달은 제국의 새로운 보루가 되었고 달 표면에는 군사기지와 연구시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다음은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나치는 영원한 제국을 만들고자 했으며 다른 세계를 식민지화하는 것을 확장의 최후의 전선으로 보고 인류 전체에 대한 의심할 여지 없는 우월성의 표시로 여겼습니다. 지구에서는 과학과 기술이 지배를 위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생물학과 유전학의 발전은 인간을 개량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오히려 존재할 가치가 있는 소수의 사람들을 완벽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인종적 순수성이라는 이념으로 정당화된 인간 실험은 제국의 연구실에서는 흔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실험실은 과학의 이름으로 희생된 부서진 몸들로 가득 차 있다. 유전자 조작은 나치 과학자들이 신 역할을 하며 메스의 차가운 정밀함으로 생명을 창조하고 파괴하는 어둠의 예술이 됩니다. 군에서 의학은 단 하나의 목적, 즉 살상 능력을 연장하는 데에만 이용되도록 왜곡되었습니다. 제국의 군인들은 인간이 아니라 두려움을 억제하고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투여받은 전쟁 기계입니다. 외과 수술 기술은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전장에서 부상당한 신체를 치료하는 수준까지 발전했으며 이는 제국이 필요 이상으로 한 명의 군인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0의료 윤리는 추방되었고 생명을 단지 하나의 자원으로 취급하고 제국의 필요에 따라 쓰이거나 조작되거나 폐액이 되는 것으로 여기는 임상적 효율성으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러나 우주 탐사는 제국의 야망을 확장한 것일 뿐만 아니라 탐욕을 억제하기에는 너무 작아진 행성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기도 합니다. 가장 진보된 기술로 구동되는 로켓은 논리와 이성을 무시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우주를 향해 날아오릅니다. 22세기와 23세기에 개발되기 시작한 달, 화성 및 기타 행성의 식민지는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훨씬 더 큰 계획의 첫 단계입니다. 제국은 별들 자체가 아리아 인종의 의지에 절하는 은하 제국을 꿈꿉니다. 나치 선전은 늘 존재했고 이제는 지구의 한계에 그치지 않고 전 우주로 확장되는 명백한 운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히틀러와 히로히토의 후계자들은
우주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기술은 절대적인 통제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감시 시스템은 어디에나 존재하며 제국의 모든 시민은 감시받고 그들의 움직임은 기록되고 그들의 말은 도청됩니다. 도시에는 임무 수행 중인 총통의 메시지를 끝없이 반복하는 화면들이 가득 차 있으며 이 새로운 세계 질서에서 유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화폐는 충성심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에게 상기시킵니다. 억압의 기계는 쉬지 않고 언제나 저항의 흔적을 짓밟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점점 더 진보된 무기는 단순한 전쟁 도구가 아니라 제국의 절대적인 권력을 상징합니다. 지하 저장고에 숨겨진 핵폭탄은 완벽한 지배를 위한 게임의 마지막 카드이며 독일의 패권에 도전하는 모든 국가를 막아내는 조용한 위협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 진보의 정점을 상징해야 할 창조물이었는데 나치의 비전에 의해 타락했습니다. 자율 시스템은 인류의 하인이 아니지만 21제국의 노예로서 착취와 통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도록 프로그램되었습니다. 기계는 점령된 영토를 냉정하게 지배하는데 그런 냉정함은 연민의 부족에서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생산 최적화를 위해 만들어진 알고리즘은 사람을 보지 않고 필요에 따라 사용 및 폐기할 수 있는 숫자와 리소스만 봅니다. 최고성의 기념물, 히틀러가 건축을 통해 역사를 재설계한 방법. 1933년 아돌프 히틀러가 독일의 권력을 잡았을 때 그의 건축적 비전이 제3제국의 정체성에 그토록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틀러에게 건축은 단순히 구조물을 짓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사회주의 이념의 물리적 표현이었습니다. 그들의 건물은 권력과 위엄을 상징하는 기념비적이고 영원한 것이어야 했으며 대중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그들을 아리아 인종의 지배에 복종시킬 수 있어야 했습니다. 알베르트 슈페어의 지도해 나치 독일은 20세기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수준을 뛰어넘는 일련의 건물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베를린은 다른 모든 도시를 능가하는 제국의 도시, 즉 웰타우프트슈타트 게르마니아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 사이 뉘른베르크에서는 히틀러가 제펠린 비행장의 부지를 국가사회주의당의 웅장한 퍼레이드와 집회 장소로 삼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년 9월이면 이곳에서 유명한 대규모 집회가 열렸는데 수천 명의 군인이 밀리미터 단위의 정밀도로 일제히 행진했고 군중의 머리 위에는 만자 깃발이 펄럭였습니다. 이 장소의 건축물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각 기둥, 각 플랫폼은 히틀러가 국민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던 힘과 당열감을 증폭시키도록 주의 깊게 설계되었습니다. 그곳은 선전의 극장이었고 건축과 정치가 뒤섞여 강력한 사회 통제 도구를 형성한 공간이었습니다. 1945년 연합군의 패배와 그에 따른 추축국의 승리로 나치 건축물은 독일 국경 너머로 확장되었습니다. 파리, 런던, 로마에서는 제국의 영향을 반영하는 건물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의 빛의 도시였던 파리의 나치는 샹젤리제 거리를 장식하고 있던 것보다 더 큰 규모의 개선문 건설을 계획했습니다. 이는 그들의 승리와 프랑스가 새로운 세계 질서에 복종한다는 상징이었습니다. 런던도 예외는 아니었다. 나치는 템스 강둑에 웅장한 정부 건물을 세웠는데 이는 영국인에게 아리아 인종의 우월성을 매일 상기시켜서 영국인의 존경과 두려움을 얻으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 사이 아프리카 대륙에서는 호화로운 식민지 행정 중심지가 건설되었습니다. 이러한 건물은 모두 나치 통치의 상징이었는데 잔혹한 건축 양식과 고전적인 선이 어우러져 나치가 정복한 영토에 강요하고자 했던 힘과 질서를 반영했습니다. 요하네스버그와 나이로비 같은 도시는
이러한 식민지 권력의 전시장이 되었으며 거리에는 나치 지도자들의 동상이 늘어서 있었고 지역 주민들에게 제국의 위계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상기시켜주는 기념비적인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3제국의 건축적 확장은 지구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나치는 세계 지배에 대한 광신적인 비전을 품고 우주에도 시선을 돌렸습니다. 우주 기술이 발달하면서 달과 화성을 식민지화하려는 프로젝트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달 도시는 기능적, 상징적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각 돔과 각 역에는 구조물에 제국의 인장이 새겨져 있었고 만자가 외장에 새겨져 있었으며 시설 입구에는 제국의 독수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식민지는 단순히 인간이 거주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나치의 권력을 우주로 확장하여 지상의 경계를 넘어 그들의 지배력을 지속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치 건축물이 모두 웅장하고 화려했던 것은 아닙니다. 차갑고 의도적으로 설계된 강제 수용소는 이러한 건축적 비전의 가장 어둡고 비인간적인 면을 나타냅니다. 초기 사례인 아우슈비츠와 다우는 단지 시스템의 시작일 뿐이었으며 이 대체 역사 속에서 그 시스템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확장되고 발전했습니다. 나치의 승리로 인해 수용소는 전 세계적인 억압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장소는 단순히 학살 장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정신을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구조물이었습니다. 건설과 운영의 효율성이 워낙 높아서 시간이 지나면서 유저는 첨단 기술로 모니터링되는 자동화 시스템으로 운영되기 시작하여 인간의 개입 필요성이 최소화되었습니다. 카메라, 드론, 센서가 경비원을 대체하면서 죽음의 기계가 더 무자비하고 정확하게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정복당한 영토에서도 비슷한 진영이 생겨서 예속된 주민들을 통제했습니다. 동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심지어 우주 식민지에도 나치 탄압기구가 존재했는데 이는 제국을 지탱하는 이념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화성에서도 인간은 공포의 건축물에 의해 노예화되었습니다. 제국의 그림자, 나치 폭정에 맞선 숨겨진 전쟁. 제국의 시대는 수세기로 이어졌고 과거의 죄는 온 세상을 삼키는 현실로 바뀌었습니다. 저항은 처음부터 실패할 운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과 끝이 보이지 않는 정권에 대한 억눌린 증오로 인해 계속되었습니다. 독일의 중심부에서 총통에 저항한 소수의 사람들은 불평등한 투쟁에 휘말렸습니다. 초창기에는 저항이라는 것이 나치 선전의 함성에 묻혀 들리지 않는 중얼거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이 지나고 영광스러운 제국의 약속이 끝없는 독재라는 현실로 무너지면서 그러한 중얼거림은 비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당 등 한때 프롤레타리아트의 희망을 대표했던 정당들은 점차 사라져갔고 지도자들은 암살되거나 추방당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는 없애기 어렵다. 어둠 속에서 새로운 저항 세포가 생겨났고 어두운 지하실에서 소규모 집단이 모여 임시 인쇄기로 인쇄한 팸플릿을 교환하며 오직 그들의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자유로운 독일을 꿈꿨습니다. 한때 자유로운 사상의 중심지였던 대학은 이제 지적인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한때 정권에 도전했던 백장미의 기억에 영감을 받아 학생들은 조직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권을 전복할 수 있다는 환상은 품지 않았지만 절박함이 그들을 행동으로 이끌었습니다. 배포된 모든 팸플릿, 쓰여진 모든 시는 아무리 작았더라도 억압적인 어둠 속에서 불꽃이 되는 저항의 행위였습니다. 모두가 살아남은 것은 아니다. 대부분은 감방벽 너머로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전에 붙잡혀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름은 저항에 나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새겨져 그것이 아무리 무의미한 일이라 할지라도 인도주의적 행동이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군대 내부에서도 총통에 대한 충성심은 절대적이지 않았습니다.
불만스러운 군부는 정권의 실체를 보고 참을 수 없어서 비밀리에 음모를 꾸몄습니다. 1944년 7월 20일에 있었던 실패한 공격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새로운 계획, 새로운 배신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나치의 조직은 무자비했습니다. 각각의 쿠데타 시도는 정권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잔혹함으로 진압되었습니다. 공모자들은 공개적으로 처형당했고 그들의 시체는 총통에 반항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로 전시되었습니다. 하지만 불만의 씨앗은 이미 심어졌고 억압에도 불구하고 그 씨앗은 계속 자라서 자신이 파괴 불가능하다고 믿는 정권의 뿌리를 천천히 오염시켰습니다. 독일을 제외한 세계는 끊임없는 저항 상태에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화주의, 민주주의, 자유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운동이 모두 나치 제국주의에 맞선 싸움에서 공동의 대의를 차지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아바나, 산티아고의 거리는 나치의 거인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싸움 없이는 그 지배를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시위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미국에서는 저항이 더 교묘하게 조직되었습니다. 스파이 네트워크는 대서양을 가로지르며 거미줄처럼 뻗어 있었고 유럽의 저항운동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완벽한 비밀 속의 작전을 수행하던 요원들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인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나치가 없는 세상에 대한 희망이 그들을 계속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점령당하고 황폐해진 유럽은 싸움 없이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애국자들의 느슨한 조직으로 시작된 프랑스 레지스탕스는 파괴활동, 간첩활동, 반나치 선전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화된 세력으로 발전했습니다. 탈선한 기차, 불타버린 공장, 살해된 나치 장교들은 제국이 승리했지만 무적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폴란드의 산과 네덜란드의 평원은 당파의 피난처가 되었고 당파는 무엇이든 무장하여 점령군을 신속하고 치명적인 매복 공격으로 공격했습니다. 이 전쟁에는 명예가 없었고 오직 생존을 위한 필사적인 싸움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치의 먼 궤에서 벗어난 망명자들도 활동하지 않은 채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런던과 모스크바에서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꾸며 점령지의 동포들에게 자원을 보내 저항의 불꽃을 계속 살려냈습니다.